전쟁 때문에 뭐 유가가 폭등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재무부의 계획은 저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6월, 7월에 인하는 시작된다.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은 버블 아직까지 시작 안 했다고 보거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면 위험자산 쪽에 버블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부는 과연 금리 인하를 언제 하기를 원할까? 이제 연준 시각보다도 재무부의 시각으로 한번 본다고 했을 때 참 이거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자꾸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시장에 6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1월 달만 해도 올해 기준금리 7번 한다고 시장은 프라이싱 했었어요. 그랬었죠. 미국채 10년물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기준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인상하는 거 아니냐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불안감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연준은 지금 뭐 올해 3번 인하한다라는 거를 아직까지는 점도표에 찍고 있고, 그런데 연준의 점도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재무부의 계획은 정말로 뭐 전쟁 때문에 뭐 유가가 폭등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재무부의 계획은 저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6월, 7월에 인하는 시작된다. 이 여러 가지 지금의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상관없이 재무부의 스케줄로는 네. 물가가 3에서 4% 이내에 있는다라고 가정하면 올해 상반기 정도에. 근데 저는 제가 추정을 해보면 웬만큼 높게 나오지 않는 한은 3에서 4% 안에서 물가는 있을 거거든요. 올해 6월 달 정도 됐을 때. 그때 인하를 시작할 거라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재무부는 원래 단기채로 고금리 상황에서 단기채로 계속 조달을 하다가 장기채로 갈아타려고 지금 계획을 예전부터 잡아놨어요. 그런데 2024년 2분기부터 장기채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겠다라고 일단 말을 했고, 그거는 지금의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 회색 표가 미국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뭐 과거 70년도부터 보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보면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엄청 할 때 전부 다 걱정했거든요. 야, 너 이렇게 찍으면 뭐 부채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그때 미국이 아무 콧방귀도 안 꼈거든요. 그 이유가 이 노란색 그래프 보시면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채에다가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20년을 보면 부채는 늘었지만 부채 곱하기 금리를 한 부분은 떨어진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때 장기채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부채에 대한 원금은 계속 정부는 롤오버를 하면 되거든요. 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장기채를 계속해서 롤오버를 할 수 있었고, 그게 부담이 안 됐던 거예요. GDP 대비해서. 부채의 비율은 높았지만 금리를 곱한 부채 비율은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2022년부터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장기채 금리가, 미국채. 네. 근데 이 노란색이 이제는 과거 70년대 수준만큼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장기채를 발행을 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렇게 장기채를 발행을 해버리면 이 높은 수준에서 다 마킹을 해버리는 건데, 10년, 20년, 30년 금리를 이렇게 부채도 높은데 금리가 높게 해서 그냥 10년 부채를 그냥 확장시켜버리는 건데, 정부가 그러고 싶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정부는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 해서 2025년, 6년 앞으로 장기채 비중을 계속 올릴 겁니다. 네. 근데 2024년에는 장기채 비중을 많이는 안 올릴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고금리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2024년부터 인하를 시작을 해야 되고, 2025년에는 인하를 빠르게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그때 장기채를 왕창 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생각이라고 하면 지금 6월, 7월에 인하를 안 하면 9월 달 해야 되는데 9월 달 선거 바로 앞인데 그 부담돼서 하겠어요. 그거. 그렇죠. 트럼프가 돼버리면 지금 연준도 공무원이고 재무부도 공무원인데 9월 달 해주는 거는 바이든 이기라고 해주는 건데. 그렇지. 그거 트럼프 이겨버리면 그 사람 다 잘릴 건데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11월, 12월 선거 때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래저래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올해는 6월, 7월에 일단 올해 3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첫 번째 인하는 6, 7월에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연준의 의지가 아니라 재무부, 특히 옐런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옐런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파월 못지않은 실세 장관인 것 같기는 해요. 아, 파월보다 지금 훨씬 더 재무부, 그렇지 고난도. 모든 게 다 미국의 재무부에서의 그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유통속도 돌리는 방법 있잖아요. 그건 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이런 방식으로 한 건 처음이에요. 전 연준 의장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잘 알기 연준도 때문에. 알고 재무부도 알고 헤지펀드는 이래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걔들의 속내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그 사실 우리가 그 헤지펀드들의 그 외환 공격이 무서운 게 계속해서 미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무한대로 그 계속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건데 네. 그리고 그런 기러기 때 효과 몇 네. 개의 헤지펀드가 그렇게 가버리면 모두가 따라가면서 네. 하는. 근데 이걸 이제 미국채 가지고 국내에서 단기 채권을 그렇게 돌린다는 거. 네, 그거를 말로 하면 내가 또 사 이러면 아무도 안 사요. 그렇지. 근데 돈이 되니까. 돈 되게 하면서 삽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 금융을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그 금리, 수많은 미국의 그 금리를 가지고 얘한테는 이게 이득일 거고 얘한테 이게 이득이고 얘랑 붙여주면 우리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거를 교묘하게 만들어내요. 그거를 대놓고 시중에다 떠들면 자본시장 니네만 더 돈 버는 건데 욕 먹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헤지펀드 돈 벌고 MF 돈 벌고 미국 정부만 돈 버는 건데 다른 이상한 뭐 다른 애들 다 죽어나는데 근데 모르게 돌리니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갑자기 좋아지니까 성장이 이렇게 성장이 좋아질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까지 불량을 생각했던 사람은 연준도 몰랐습니다. 연준도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올리잖아요. 점도표를 그렇지. 성장률을. 어쨌건 미국채를 누가 살 것이냐 그리고 그 채권 그 경쟁률 가지고 아이고 막 해가지고 증시가 흔들렸으니까. 그래서 정말 옐런의 속내뿐만이 아니라 옐런의 그 하여튼 그 사람이 금융기법? 가지고 있는 금융기법, 예,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옐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 근데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과연 왜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거고 2차 인플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미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2022년부터 올라온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때 뿌려줬던 지원금, 그 개인들한테 뿌려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고 그거랑 별개로 실질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저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던 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운송을 해야 되고 그렇죠. 석유도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야 되는 배가 갑자기 못 가고 막히니까 이게 계속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게 1차 인플레이션, 2023년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인플레이션의 그 이유라고 보고 있고 2022년도 경험했던 인플레이션. 그럼 2차 인플레이션이 오느냐? 그거는 지금 정부는 돈을 조달을 해서 개인들한테 뿌려주고 있지 않거든요. 대기업들한테 뿌려주지. 그러면 이런 방식의 인플레이션은 안 올 거예요. 화폐적인 현상으로 된 인플레이션은. 그럼 두 번째로는 공급망에 대한 이슈인데 공급망은 당연히 지금 뭐 요즘에는 또 볼티모어도 나오고 뭐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좀 확대되면 지금 원유 수송을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또 막힌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 표에 이제 GSCPI라고 하는 그 공급망 차질을 볼 수 있는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지금 공급망의 차질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22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다 같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에요. 이게 여기서 안정적이라고 하면 2차 인플레이션 안 옵니다. 근데 뭐 전쟁이 또 확대되고 하면 그렇지.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가 네. 이래버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또 거죠.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 일시적이거든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이기보다는 다시 떨어지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꽤 떨어지잖아요. 그 GSCPI 2022년도 보면.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저는 주식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불안정한 상황이긴 한데, 그게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지금의 3%에서 4%에서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이 원하는 2%까지는 안 가겠지만 재무부는 3에서 4%를 원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도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은 버블 아직까지 시작 안 했다고 보거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면 위험자산 쪽에 버블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건 그 연준의 입장이 아닌 재무부의 입장에서 본 6월, 7월 금리 인하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이것은 경기가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상태에서 맞아요. 인하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다. 네. 위험자산 시장에. 경기가 좋은데 인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물가 사람들이 이거 너무 물가 높은 거 아니냐 했는데 뭐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스티키하다, 끈적끈적거린다라는데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2022년 공급망에서의 여러 가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수요로 인해서 확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이라면 이게 머리가 아픈 거지만 이게 공급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2%까지 떨어지기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가가 경기가 침체 둔화가 오지 않는 한은. 그런데 2% 목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목표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과거에 연준은 3에서 5% 물가에서 항상 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 CPI는 3에서 5%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낮게 유지를 했었고 그렇게까지 지금 이게 보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가 아니냐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걸 두려워해서 연준은 긴축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심리만 좀 사라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물가 때문에 인하를 못하는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거든요. 기준금리 5.5%면 미국 CPI 지금 3.3%대 초중반이잖아요. 지금 해도 사실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했다가 기대 인플레가 올라갈까 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뭐 크게 물가를 고민하지 않을까? 대신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뭐 공급망이 계속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좀 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준도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웬만하면 전쟁을 확전을 안 시키려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다 이쪽에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은 보통 중산층의 비율이 많아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70년도부터 파란색이 중산층의 그 자산 비중입니다. 빨간색이 상위 1%의 자산 비중이에요. 1970년, 80년도에는 중산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가가 조금 올라가도 인플레, 유가가 조금 올라가도 인플레. 지금은 상위 1%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의 양극화가 되어 있을 때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디플레이션을 더 우려를 해야 한다라고 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계속 성장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 현대화폐 그 통화 이론 그거의 가장 핵심이 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또. 그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개인들한테 세금을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시켜버리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낮춰버리고 디플레이션이 오면 기업들의 법인세를 기업들의 그 자본이득세 이런 것들을 감면시켜주면서 다시 성장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가지고 모든 걸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미국이 근데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 1990년대 후반에 클린턴 정부 때 소득세는 올리되 자본소득세는 낮췄습니다. 기업들의 자본소득세는 28%에서 20%로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클린턴이 그 민주당 정부여서 원래 그 감세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 개인들의 소득세는 올리면서 양극화는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뭐 분명히 개인들의 소득세를 올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건 맞긴 한데 보통 그렇게 세금 감면을 많이 하잖아요. 양극화만 더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의 그 자본이득세는 감면을 시키면서 그때 IT 혁명, 그 인터넷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에서 재정 흑자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지금 연준과 재무부는 그때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저 보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표 보시면 거기도 보면 아까 GDP 대비해서 미국 정부 부채 비율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90년도에는 GDP에 대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게 재정 흑자를 만들어내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회색 그래프인데 90년도에 보면 회색 그래프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GDP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면서 흑자를 만들어내고 부채를 갚아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매우 높지만 미국 정부가 GDP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떨어질 거고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아낸다고 하면 지금의 재정 적자 우려는 빨리 우려가 빨리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때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이 원래 선거 공약이 기업들의 그 법인세랑 자본이득세를 28%로 올리는 거였는데 트럼프가 20%까지 떨어뜨려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전히 20%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조만간 선거인데 그렇죠. 트럼프 되면 절대 또 안 올릴 거거든요, 그거. 지금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또 코로나 때 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소위 좀비 기업들, 네네. 이 기업들이 어쨌든 자금을 조달해서 버틸 수 있는. 근데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들 작년에 뭐 힘들다, 부도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그쪽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제가 이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 보시면 이게 2024년 1월 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월별 하이힐드 채권들의 만기 도래하는 양이거든요. 보시면 대부분 2025년 상반기에 그쪽에 물량이 몰려 있군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인하를 안 해도 버틸 수는 있어요.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뭐 이자 정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까지도 인하를 안 한다? 이런 회사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를 일단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2025년 돼서 인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를 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든 발행자들이든 둘 다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4년도에 하려고 했던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우려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쪽 부분에서 좀 우려가 좀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24년도에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면 정부가 성장을 만들어내고 이런 좀 하는 거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연준도 공무원, 재무부도 공무원 둘 다 미국을 위해서라고 하면 서로 합작할 것 같거든요. 물가를 최대한 자극을 안 시키는 수준에서 인하는 해라고 이제 했을 때 연준이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몇몇 연준 위원들은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레리 서머스는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블라드 같은 이제 연준에 있다가 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최근에 했던 말이 있어요. 연준을 좀 믿어라. 3번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뭐 두 번이냐 한 번이냐 뭐 6번 7번 니네 시장만 지금 냉탕과 온탕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냥 가려고 한다 라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그 계획 자체가 뭐 좀 믿어보는 것도, 저는 올해는 그걸 믿고 너무 시장이 냉탕가 있으면 한번 사보고 너무 시장이 온탕 열탕가 있으면 좀 팔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밴드 조절을 하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뭐 미국은 어떤 것보다 성장을 지금 최우선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미국이 지금 모든 하던 계획이 다 어그러진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성장이 둔화되는 쪽으로 내가 베팅을 하는 사람은 미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베팅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밀리면 사자는 저는 그래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때. 하여튼 미국의 재정 정책을 보면은 결국은 그 기축통화 이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네. 그 단순한 리쇼어링. 맞아요. 트럼프 네. 때는 그냥 단순한 리쇼어링, 미국 기업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거였는데, 그렇죠. 네. 지금 세계의 모든 기업이요 미국으로 오라. 네. 이 분위기로 바뀌면서 이게 또 성공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너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이러한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어쨌든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좋아지는 분위기에서 이제 하나의 정책적 성공은 또 계속 그 관련된 파급 효과, 네.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자신감 있게 성과들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미국이 좋아지니까 미국이 밀고 가고 있는 산업 지금 다 좋잖아요. 그렇지. AI부터 해서 모든 기업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마켓 시총이 크니까 좋아지는 거고 미국에 지금 달라붙어 있는 알타시아 그 아시아 공급망 국가들 뭐 베트남, 뭐 일본, 한국도 지금 빨리 껴야 되는데 그런 나라들은 다 좋아요 지금 지수가. 뭐 물가 이런 거 관계없이 성장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나라만의 성장 이런 거 두나 관계없이 지금 거기에 붙어 있는 국가들은 지금 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맨 위에서 끌고 가고 있는 얘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붙어 있는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국가들과 밸류 체인에 있는 업종들이 지금 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네, 그게 그 중요해요, 산업, 그게. 거기에 연관돼 있는 또 밸류 체인에 들어있는 기업들, 여기가 좋은 거죠. 그걸 공부해야 되고 미국 정부가 유동성을 어떤 식으로 지금 풀었다 쪼았다를 하고 있는지를 무슨 창구를 파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그거에 사실 저는 그게 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은 뭐 세금 정책, 유동성 정책,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재정 정책, 어디 쪽에 하려고 하는 수혜 산업들, 업종들, 그리고 달라붙어 있는 국가들 이걸로만 공부를 해도 앞으로 10년은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이거를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10년은 바로 여기에 돈이 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네.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미국 증시 그러니까 버블 아니냐, 네. 또 특히 AI 산업에 의해서 파생된 그렇죠. 버블 아니냐. 근데 아직 시작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래프 하나만 시작도 아니다 하면 또 너무 또 강세론조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유동성 관점에서 보면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돈이. 네, 아직 쫄아 있어서 그 파란색 이 표가 MAF 잔액의 추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MAF 잔액 분의 S&P 500의 시가총액의 추이입니다. 보통 MAF 쪽으로 돈이 빨리기 시작하면 이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또 증시가 또 이게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떨어집니다. 그게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뭐 코로나 때도 다 그랬어요. 최근에 2022년부터 해서 MF가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젠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MF는 시장이 안정이 되면 다시 또 자기 갈 길 찾아갑니다. 위험자산으로. 그게 뭐 실물 경제, 부동산이 되든, 그게 뭐 장기 채권이 되든, 아니면 뭐 주식이 되든. 근데 지금 미국의 그 강한 긴축 정책과 재정 완화 정책은 저는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장기 채권으로 돈이 빠르게 갈 것 같진 않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빠르게 안 갑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게 위험자산 아니겠어요? 주식이나 뭐 다른 뭐 그냥 이상한 그냥 그런 것들. 비트코인. 그러면 이 돈들이 가기 시작을 하면 그쪽에 빠르게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게 연준의 기준금리 아무 문제 없는데 하는 기준금리 인하 그게 키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빠르게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채권이나 부동산보다는 좀 다른 성장이 가능한 그리고 이런 쪽으로 돈이 빨리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파란색이 MF 자금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빨간색 그래프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가 버블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버블의 끝은 사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블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저 송성현 과장 책 한 권 내셨죠? 아니. 네, 뭐 그냥 연준에 대해서 좀 썼는데, 네, 뭐 책 홍보는 제가 따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서점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알겠습니다. 패드 인사이트라는 네, 금리와 유동성을 다루고 있는 네. 책. 하여튼 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하고 있는 지표나 제 생각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결론은 틀릴 수 있어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근데 이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원익도 그 구독자분들도 훨씬 더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 방향을 좀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좀 잘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금융투자실 송상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